네, 안녕하십니까. 딜라이트의 최영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트업의 인사노무라는 토픽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스타트업의 인사노무라는 토픽은 다루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디테일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한 10강 정도로 뽑아도 이제 부족할 정도라서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 이걸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런 영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다, 이런 토픽들 위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스타트업도 엄연하게 회사인 만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노동관계 법령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요한 법률들만 따져도 한 6, 7개는 될 정도로 이 법률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비교 개념을 했지만 임원, 그다음에 프리랜서 용역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임원이나 프리랜서한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시간의 문제라든가 초과수당의 문제라든가 해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기준에서는 좀 비껴나가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 적용되고 안 되고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실 회사 입장에 급여랑 근무 시간이죠, 그죠? 요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근무 시간,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초과 근로수당 지급이라든가 연차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빡빡한 기준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비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 그 현실입니다. 법이 그래서 이 근로자를 그러면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누가 근로자인지, 어떤 사람이 근로자인지, 몇 명인지 이런 거를 다 따지는 기준이 다 근로자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가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약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임원이라면 임원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명칭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내용은 달라지고요. 프리랜서 같으면은 용역계약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도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를 근로자로 보느냐? 요건 대법원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기준을 수십 년간 설치해 왔습니다. 요게서 이제 주요 기준인데, 이걸 이 중에서는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의 내용을 누가 정하느냐? 내가 설정한 어떤 업무의 디테일들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로 관리 감독하느냐의 관점에서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회사가 일일이 다 컨트롤하면서 하는지, 혹은 큰 틀에서 어떤 범주의 업무가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이 과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업무의 내용을 회사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관리한다면은 근로자로 해당될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는가?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연차휴가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근무 체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해두게 됩니다. 그런데 요 적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받게 되는가? 요거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또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이거는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그리고 어디서 근무? 이제 비품이나 원자재는 누가 소유하는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할 때 사다리차 부르잖아요. 이삿짐 센터에서. 그럼 사다리차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관리 감독 안 받는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게 되겠죠. 이제 보수체계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것도 보수체계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급을 딱 고정급을 받는다, 혹은 내가 기본급은 굉장히 낮은데 이제 성과에 따라서 받는 액수가 좀 더 크다.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라면은 기본급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급여체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만약에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근로자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실무적으로 분쟁이 갔을 때 이런 정도의 급여체를 받으시는 분들을 근로자로 봐야 될까라는 어떤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기관에서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체계도 어느 정도 설계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뭐 노무 제공의 전속성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두세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회사가 내가 이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주의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업무의 디테일을 얼마나 지시 감독할 것인가, 그다음에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가 어느 정도 조치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취하느냐, 그다음에 보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 세 개가 사실 스타트업단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시면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해고라든지 혹은 근로자로서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 등기 임원이건 비등기 임원이건 분쟁 상황에서는 항상 나는 근로자입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게 됐는데, 임원은 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등기 임원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선임이 된 사람이고 회사의 C레벨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근로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등기 임원도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특히나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그냥 임원 너 이사해라, 너 상무해라 하면서 그런 직함을 부여하고 등기도 그냥 해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일할 때는 오너,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가면서 뭐 일반 회사의 팀장이나 부장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법원의 판례는 실질을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임원을 근로자로 보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냥 회사에서 혹은 근로감독관, 노동청에서 봤을 때에는 등기 임원입니다. 그리고 주총 결의에 따라서 선임되었고 보수도 주주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는 어떤 관점에서 주장을 하게 됐을 때 분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성 몇 명이냐,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따질 때에도 카운팅하지 않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제일 문제된 게 사실 비등기 임원이에요. 이분들은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사실 밖에서 봤을 때에는 근로자랑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뭐 4대 보험은 해두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4대 보험도 돼 있고, 그리고 특별한 고려 없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 계약서나 위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계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등기도 안 돼 있고 계약서도 똑같이 썼고 나는 근로자인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 써봤습니다. 그래서 C레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의 관점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임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롤을 부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쓸 때 뭐 무슨 팀에 소속되어서 어떤 업무를 한다. 근데 그 외에 뭐 지시하는 거 다 합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작성이 되어 있다면은 임원 계약서나 위임 계약서에서는 이분은 뭐 마케팅 파트, 혹은 개발 파트, 혹은 뭐 대외 영업 이런 어떤 분야를 특정을 해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권한도 부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팀이 있으면은 그 팀의 어떤 헤드라고 하면은 그 팀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큰 줄기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그 팀원들에 대한 어떤 뭐 근태 관리라든가 혹은 인사 관리 같은 것들을 그 헤드가 이 임원이 등기 비등기 불문하고 그 임원이 실제로 좀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남는 건 그 계약서예요. 근데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고 그 근로계약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뭐 연차, 뭐 초과근무, 그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말, 여기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요. 이런 말 들어가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외관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계약서 형식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비등기 임원 혹은 등기 임원이 어차피 이거는 주총에 선임하는 거니까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일지라도 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두시면 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이 사람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이 정도 근로자는 이 정도 분은 C레벨 임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채용을 했다. 혹은 모셨다. 그런 관점에서 이사회 결의해 두시는 것도 실무적인 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게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등기 비등기 임원들만 모이는 어떤 그런 협의체 혹은 논의 자리를 따로 운영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이분은 일반 근로자하고는 구별되는 임원입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수월합니다. 보수 체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좀 더 구별될 정도로 보수가 높거나 혹은 이분에 대한 상여나 성과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좀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거나 그런 보수 체계를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모실 때에는 그냥 뭐 팀장이나 혹은 뭐 선임이나 이렇게 모셨다가 이분이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임원으로 그냥 지위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은 이분은 임원으로 승진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반드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나는 근로자로서 계속 지금까지 똑같이 근무해 왔고 물론 뭐 그 뒤에 권한이 늘어났지만은 나는 퇴직금 정산도 안 받았고 향후에도 계속 그냥 근로자로 근무해 왔어 라고 주장했을 때 그 시점에서 그럼 임원 승진 시점에서 뭐가 구별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사 쪽에 반대되는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사이드에서 항상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내부 승진 시에는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뭐 5명이 미만이 됐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기간을 통틀어 갖고 며칠 이상 5명이 되면 또 된다는 뭐 그런 예외적인 어떤 계산법도 있고 복잡하지만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실 거는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임원 빼놓고 5명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뭔가 신경을 써야겠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5명이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 회사는 이전하고 동일하게 어떤 관념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해고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근로시간 관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때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5명이다 아니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10명 이상 됐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뭐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요 기준을 딱 지키지 못하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 사이드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이 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한번 제정할 때에는 그냥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할 때에는 이 변경이 뭐 근로자한테 유리한 건 상관없어요. 다만 불리한 변경일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은 불리한데 과반수 이상 동의받기가 쉽지 않겠죠,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 취업규칙은 10명 됐다 했을 때 이때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인 이상일 때 노사협의회다. 노사협의회는 이것도 사실은 좀 중요할 수 있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사협의회는 노조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노조는 근로자들만 구성이 돼서 회사와의 어떤 대립관계에서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단체라면은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해서 공동의 목표, 예를 들면은 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혹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즉 회사 쪽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뭐 실무적으로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 노사협의회라 그러면은 뭔가 어떤 노조에 준하는 개념으로 가서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으로 실무적으로는 구별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HR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도 물론 뭐 벌금 정도긴 하지만은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것들이 운영 안 할 때에는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심사 같은 거 할 때는 마이너한 쟁점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국인 채용은 의외로 스타트업 단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발자, E7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개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가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나요? 주의할 게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출입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자고요. 이거는 외국에 있는 제휴공관에서 보통 발급받습니다. 근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초청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들어오신 뒤에는 체류 자격이 문제돼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출입증은 필요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 자격으로 있으면서 어느 범위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체류 자격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 뭐 당연한 게 이제 우리나라 채용을 한다면은 90일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예 장기 체류 자격으로 오시긴 할 거예요. 등록은 뭐 무조건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요걸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아래 이제 고용조 유의사항하고 연결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자 혹은 체류 자격은 A1부터 H2까지 총 한 3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분류가 30여 개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E7 이게 이제 개발자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이 안에 E7 안에서 세부 직종만 한 80에서 90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확정을 한 뒤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범주에 속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영어 강사로 오셨다가 뭐 어디 취업해서 행정직으로 일하신다 이런 거는 자격 외 활동이 돼버려요. 이런 건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뭐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혹은 변경하고 싶다 이거 다 일일이 허가 사항이에요. 이걸 받지 않으면은 외국인도 처벌되고 사업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일시켰다고 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해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격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 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피셜한 내용이고 이런 어떤 대외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요 자격에 맞춘 서류나 이런 걸 구비해서 다 제출하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입국 외국인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 어쩔 수 없이 내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에 왜 이 외국인이 와야 될까? 외국인의 고용이 왜 필요한가? 이 회사에서 그거에 따른 고용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필수 서류인데요. 그래서 이 고용 사유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인데 우리나라도 마케팅 전문가 많은데 왜 이 사람 뽑아야 돼에 대한 이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외국인의 역량에 대한 서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자격 증빙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스타트업들은 분야도 좀 생소한 데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하는 무슨 회사입니다라고 하면은 이 공무원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하는 회사다. 이런 데 대한 증빙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제 근로시간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무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법정 근로시간인데 뭐 하루 8시간 9 to 6 그리고 일주 40시간 요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이게 이제 왜 사실 중요했냐면은 주 52시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령에 일주는 50시간 일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주 52시간제가 문제됐던 게 일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전에는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주중에 52시간 근무하고 휴일은 따로 또 근무해버리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이걸로 바뀐 거죠. 휴게 시간 같은 경우는 4시간 하면 30분 쉬어야 되는데 엄밀히 법을 따지자면은 4시간 근무하면은 30분 쉬고 가야 돼요. 다만 원칙은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하면 1시간 이렇게 이제 줘야 되고요. 자, 이제 요 초과 근로 이슈입니다. 요 초과 근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은 쉽게 말하면 50% 이상 가산해서 돈을 줘라 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합의로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은 근로자가 나 연장 근로 안 하려고 해버리면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근로계약서보다 씁니다. 뭐 일단 법에 정해진 범위의 연장 근로에는 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보통 하고 그리고 휴일 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 다 합쳐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간 근로는 뭐냐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는 근무를 하면은 가산수당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는데 휴일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했다. 그러면은 일요일 밤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1시까지는 휴일 근로에 연장 근로에 야간 근로까지 되니까 150% 가산해서 2.5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급 10,000원이라면은 그 3시간에 대해서 25,000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한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사업주 입장에 타이트할 수 있어요. 일을 시킨 만큼 돈 줘라. 그리고 연장하면은 가산해 줘라. 이게 타이트하게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유형근로제 유형을 여러 가지를 뒀어요. 자,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는 좀 더 일을 하고 일이 적을 때는 덜 하자라는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캡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2주라든가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여름철에 뭐 해수욕장이다. 겨울이면 스키장이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때가 있을 수 있죠. 혹은 개발이나 어떤 용역이 있을 때에도 특정 기간에는 굉장히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는 40시간이 아니라 뭐 48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에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줄여야 되겠죠. 평균 내에서 40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일이 몰릴 때 더 해도 되지만 대신에 평균 내에서 40시간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해서 초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것도 뭐 많이 고려하시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밤에 나와서 일하든 낮에 나와서 일하든 터치 안 받고 일하겠다 하면은 그걸 오케이 할 수도 있고, 혹은 코어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요 시간 동안은 네가 회사를 나와야 돼 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다만 요것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 기간을 정해놨다 뿐이지 다 해봤더니 근로시간이 뭐 오버된 게 몇 시간이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정산을 해줘야 돼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좀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연구개발 직종에는 이게 선택 근로시간제가 이제 권장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되고, 요거는 다 취업규칙이라든가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든가 이런 별도로 정한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이거는 외부 영업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영업직에 많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이든 개발자든 뭐 타임 체크가 되는 분들이라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뭐 그냥 근데 한 10시간 실제로 일했어도 돌아다녔어도 그냥 8시간만 한 겁니다 라고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업직 같은 경우는 체크를 못하니까 합의한 것만큼 근무한 걸로 간주한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수시로 뭐 언제까지 뭘 해라, 뭐 어디 갔다 어디 가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체크가 들어가면 이건 또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의 문제예요. 재량근로시간제,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이건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수단이나 시간 배분을 근로자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몇 시까지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 방향은 어떻게 해라, 이런 관리 감독이 있으면은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위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듀를 정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세요? 당연히 이건 뭐 가능하죠. 혹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다, 그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노동부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조차도 디테일하게 너무 자주 회의를 잡아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뭐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수준이 돼버렸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걸로 노동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연구개발, 뭐 법무, 회계, 이런 부분이고, 이게 제일 좋은 건 사실 그예요. 초근수당을 안 줘도 돼요. 대신에 맡기고 근로수당, 초과수당 안 줘도 된다는 거라서 이런 어떤 제도들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디테일하게 관리하면서 급여를, 초과수당을 좀 덜 주는 방안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는 결국은 내가 주는 급여 안에 초과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관념에서 처음 언급된 거긴 합니다. 근데 포괄임금제는 너무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사무직이나 행정,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근로자한테는 사실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약정이 모이면은 우리가 이제 산정한 급여를 기본급으로 해서 다시 다 산정해갖고 초과수당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일반 사업장에 적용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초과수당을 이제 선지급하는 형태라는 걸로 그래서 제도를 많이 운영해요. 기본급을 정해두고 월 몇 시간, 그리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한 초과수당을 요 시간만큼 계산해가지고 얼마, 요거를 따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 기본급이 있는데 그냥 초과수당을 그냥 주는 거구나, 먼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20시간만큼만 정해갖고 받았는데, 실제 일은 뭐 이번 달에 30시간 일했다. 그러면 이제 10시간만큼 또 더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을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월 풀로 해서 일주일에 12시간이 가능한데, 우리가 계산할 때 한 달은 4.35주로 봐요. 그러면 이제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에 52시간이 초과수당의 상한이에요. 요거를 계산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급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한 계산은 이제 그러니까 근로자마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거 없이 우리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쓰는 거는 위법하고, 그게 아니라 기본급이 얼마인데 초과근로 몇 시간치를 얼마 줍니다 라고 쓰는 거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위법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없어요. 다만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좀 있어요. 근로자는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회사가. 다만 뭐 퇴직금 처리라든가 이런 행정 처리 때문에, 아, 우리 너 사직서 수령 안 해 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회사가 통지받은 때부터 그 다음 달 말일로 보는 것이 법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뭐 3월 12일이라면, 그러면은 오늘 통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말일 날 이 사람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법적으로는 다른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직전 3개월 급여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급여를 산정할 때 이거를 이제 통상임금으로 보냐,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냐. 물론 뭐 안 나온 기간 동안 다 결근 처리해서 그걸 빼고 줄 수는 없어요. 그 최소한 뭐 통상임금만큼 줘야 되니까. 다만 이제 이분이 받는 급여 체계에 따라 가지고 직전 3개월이 이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건 의미가 있고, 권고사직은 이것도 사직이에요. 사직서 쓰고 나가시는 거니까 해고는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이제 회사 쪽에서 어떤 사직에 대한 권고를 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유의하셔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권고사직 형태지만 실제로 너 안 나가면 내가 자르겠다, 너 안 나가면 내가 이렇게 불이익 줄 때 그래도 안 나갈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정황이 남아 있으면은 근로자는 이거는 나 해고당한 거예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그래서 이제 권고사직은 사직 경위가 강압에 의한 게 아니다는 거를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고,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인정이 돼요. 다만 근로자 이럴 수 있어요. 나 더 좋은 데 가서 이직해야 돼요. 근데 실업급여 그동안 받아야 되니까 처리해 주세요. 회사는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뭐 권고사직 해줄게. 하지만 이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유의하시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고예요. 해고는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근로자가 나 안 나가겠다 해도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그다음에 정리해고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해고가 사실상 제일 많아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강의에서 거의 뭐 제일 마지막 쟁점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가지는 꼭 유의하셔야 돼요. 먼저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너네 뭐 징계 사유로 정하지도 않았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징계 사유가 해고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지만, 근데 이게 또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놓는다 한들 그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고, 절차 규정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절차 규정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차를 따로 안 정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뭐 최소한 네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정도만 부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징계 양정의 적정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의 문제와 별개로 정말 단 한 번 사소한 잘못을 자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제 징계 해고 사례가 뭐 예를 들면 공개된 장소에서 상사를 욕했다, 뭐 막말했다, 그다음에 반복된 무단외출이나 이런 근태불량이다. 누가 봐도 이건 징계 해고가 되겠죠.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강의가 될 정도로 양이 많아서 여기서 다루지 못했는데, 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좀 악화시키는 행위를 좀 넓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징계도 징계지만은 회사에서는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 신고 들어오면은 이제 가해자하고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밀을 유지시키면 돼요. 요거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징계해고에서 요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해고당하면 야, 나 신고했던 해고했어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징계 해고를 할 때는 요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만 그렇게 따지면 회사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가 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어 왔다는 데 대한 소명이 있으면 돼요. 실제로 노동부 입장에 노동부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부터 구체적인 자료가 증빙이 된다면 이 두 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해고 사유를,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하나만 쓸게요. 구체적 근거 자료, 요것만 있으면은 이 징계 해고 자체든 혹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자 입장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말 경영상 어려워서 해고합니다인데, 이것도 객관적 지표가 필요해요. 뭐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든가, 혹은 재무 상황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사업 분야가 이제 비전이 없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 좀 필요하고, 해고 회피 노력, 요거는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했다든지 등등, 아니면 뭐 이제 돌아가면서 휴직을 했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공정한 해고 기준, 이거는 뭐 나이 많으니까 자른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일 전에 서로 통보하고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정리해고된 사람은 3년 내에 우선 재고용 노력을 해야 된다. 통상해고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량 부족에 의한 해고, 뭐 다른 장애가 있어서 뭐 이게 이분이 뭐 입원해 계셔서 안 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안 되는 부분인데, 역량 부족이다, 이 사람이 근무 잘 못합니다, 일 잘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재교육을 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해서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거나 그런 기회를 충분히 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이거는 기회부도 필요하고, 여기다가 공정한 평가 자료가 남아있어야 돼요. 근거로. 그냥 사업주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일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가 최소한 내부 이메일 회람이든 아니면 뭐 임원진 회의에서든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걸로 사람 해고하려면은 대기업에서는 길게는 몇 년을 보기도 해요. 근데 스타트업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진 않지만 적어도 객관적 평가 자료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고, 요것도 하나 제가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을 템플릿을 많이 쓰시는데, 일을 못한다, 근무를 되게 못한다라는 부분을 징계로도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정해버리면 징계조차 따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일 못한다는 부분은 좀 목차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징계예고에서는 빼는 게 좋아요. 요게 다른 강의에서 나온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경업금지, 경쟁업체에 일하지 말라는 취지고요. 전직도 뭐 다른데 퇴직하고 나서 경쟁될 수 있는 딴 데 가지 말라는 취지인데, 요거는 뭐 약정 자체는 체결할 수 있고 유효합니다. 다만 이 약정의 효력이 문제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 퇴사하고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퇴사 후 한 1, 2년 정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경우는 그냥 2년이라고 한 걸 6개월만 유효하다고 봐버리기도 하고, 어떤은 2년을 다 유효하다고 보기도 하고,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정의 효력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이거예요. 대가.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법원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안정, 생계 안정. 그래서 퇴직할 때 어떤 뭐 그런 이제 그런 대가를 한 1년치 급여든 6개월치 급여든 이걸 충분히 지급했는가. 그게 아니라도 법원 이런 것 이렇게도 보게 됐어요. 매월 어떤 뭐 경업이라든가 전직 금지의 대가로서 급여와 구별되는 어떤 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매월 지급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충분한 대가가 지급됐다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회사는 이게 중요해요. 어찌 보면 대가를 지급했는가 어느 정도.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 만약에 재직 안 하고 퇴사하면 돈 물어내야 되라는 거는 당연히 무효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는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다른 데 취업 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베네피트까지 줬는데도 딴 데 갔어. 그래서 네가 이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손해가 발생했어 라고 다른 근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급하게 채용하느라 일반적인 어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채용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거를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요 주제어만큼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꼭 주의하시면 좋겠는 것이 투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이런 HR 이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